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잠시 숨을 죽였던 새벽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그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내 휴대폰은 아직 어둠이 짙게 남은 시각에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단 두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본부. 이연, 지금 당장 들어와. 부국장 톰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 말할 수 없어. 30분 안에 작전실로.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반쯤 잠든 눈으로 물었습니다. 또 비상호출이야? 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NSA 신호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새벽 호출은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포트미드로 향하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에 반사되어 길게 늘어졌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였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 아니면 중동의 또 다른 폭발?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톰슨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감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본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벽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층 버튼을 누르자 거울 속 내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요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위성정보팀, 동아시아 라인,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까지 마이너스 모두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연, 뒤에서 누군가 부르길래 돌아보니 동료 마크였습니다. 셔츠도 제대로 다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너도 호출받았냐? 응, 1시간 전에. 아무도 이유를 몰라. 작전실 문이 열리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 중 중앙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나는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죠. 톰슨 부국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한국 남부 지역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한국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파이 위성, 통신망, 군사 실험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톰슨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해안가로 보이는 지역, 그러나 낯선 구조물이 보였죠. 은색 금속으로 된 거대한 안테나, 마치 하늘을 향해 펼쳐진 창 같았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이상합니다. 위성 분석팀의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과도 맞지 않습니다. 암호화 방식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톰슨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독 시도는 실패했어. 암호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 그 말에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의 해독 능력을 뚫은 신호라니.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신호 파형은 확실히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있었죠.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신호의 방향은요? 톰슨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상공 600km. 우리 위성이 인식하지 못하는 궤도다. 그 순간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위성망 바깥에서 발생한 통신이라니 마이너스. 그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주권, 즉 하늘의 통제권이 흔들렸다는 뜻이었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톰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연. 하지만 문제는 마이너스 우리가 그 시작을 놓쳤다는 거야.
그날 새벽 NSA의 작전실은 한밤의 침묵과 동시에 미래의 그림자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죠. 작전실의 공기가 식은 철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톰슨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언, 자네가 맡게. 신호 분석팀 전체를 동원해서 저 파형의 패턴을 찾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단말기를 켰다. 화면 속 주파수 그래프는 끊임없이 요동쳤고 그 주기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야. 마크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는 신호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거야. 우리는 30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데이터 뭉치를 확인했다. 암호화된 구조는 256비트, 하지만 그 형태는 우리가 아는 어떤 군용 체계와도 달랐다. AES도 RSA도 아니었다. 그건 마치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언어 같았다. 톰슨이 다가와 물었다. 발신 위치는? 지구 적에도 고도 600km 근처입니다. 내가 답했다. 하지만 궤도 상의 등록 위성은 모두 확인했어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마이너스 어느 쪽도 해당 궤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미확인 위성?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긴장했다. NSA의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단 뜻이었다. 신호의 성격은? 톰슨이 물었다. 통신이 아니라 명령 체계 같습니다. 나는 분석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짧고 반복적이고 에러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이에요. 마치 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실시간 명령 주고받기 같아요. 톰슨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국이 그런 시스템을 가질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솔직한 혼란 그 자체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온 동맹국이었다. 그들이 우리 몰래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신호는 분명히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혹시 오탐일 수도 있지 않나?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가능성은 0.2%도 안 돼. 내가 잘났다. 이건 명백한 구조를 가진 신호야. 자연현상이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를 더 확대했다. 파형 속에 숨은 미세한 변조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인간의 손으로 설계된 의도적 흔적이었다. 게다가 그 신호는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완벽한 궤도 동기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암호화 방식 해독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건조하게 답했다. 이건 양자난수 기반 같아요. 암호 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학적 방식으로는 뚫을 수 없어요. 방 안에 모두가 침묵했다. 양자 암호 통신 마이너스 그건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었다. 미국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국이 먼저 완성했다면. 이언,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야. 톰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럼 뭘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비밀 프로젝트.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아마 그들만 알고 있는. 그때였다. 모니터 한쪽에 새로운 신호 감지됨라는 알림이 떴다. 또 잡혔어요. 기술자가 외쳤다. 같은 패턴입니까? 내가 물었다. 예,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호세기가 훨씬 강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번엔 신호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하늘, 다른 한쪽은 바다 방향이었다. 바다? 톰슨이 고개를 들었다. 그쪽 좌표가 어디지? 남해 해안 근처입니다. 진해 인근으로 보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진해 마이너스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기지 중 하나. 만약 거기서 신호가 나온다면 이건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마크가 낮게 중얼거렸다. 핵잠수함 프로젝트인가? 톰슨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마이너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순간 스크린에 또 하나의 점이 나타났다. 기존의 신호보다 위쪽 궤도, 아주 짧은 간격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발신체였다. 600km 상공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상에서 송신했고 위성이 응답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양방향 통신 마이너스, 즉 누군가가 그 위성을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위성 코드 확인해. 없습니다. 국제 위성망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완전히 유령 위성이에요. 톰슨이 나를 바라봤다. 이연, 혹시 한국이 미국 몰래 자체 위성을 띄운 적이 있나? 기록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비공식 발사체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들도 우리 몰래 우주로 나간 겁니다. 방안은 정적에 잠겼고 스크린의 파형만이 살아 움직였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이건 하늘에서 온 메시지야. 우리가 놓친 아주 조용한 선언.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 하나. 누가 하늘을 장악하는가? 그 질문이 내 직업, 내 믿음, 그리고 내 나라의 우월함을 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회색이었다. NSA 본부의 창밖으로 보이는 그 흐릿한 빛은 마치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밤새 신호를 분석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그 대신 한 가지 사실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한국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 중이라는 것.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톰슨, 정보국 차관보, 국방부 연락관, 그리고 국무부 동부가 담당관까지 모두 자리했다. 톰슨이 입을 열었다. 한국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한국 외교부가. 예. 주한 미 대사관이 2차례 공식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국방부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은 동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이 아니었다. 그건 의도적인 거리두기였다. 국무부 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단순한 실험일 겁니다. 정보 공유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국방부 쪽 인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한미 연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신호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건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동맹의 침묵은 가장 큰 신호다. 그날 오후 나는 워싱턴 외교센터에 있는 한 기자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한미 외교 루트를 오래 취재해온 베테랑이었다. 이연, 요즘 한국 쪽 분위기 이상해요. 무슨 뜻이죠? 며칠 전부터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전면 통제됐어요. 국방 관련 보도도 일체 금지. 그리고 어제 남해안 일대에서 미확인 장비 이동이 포착됐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장비? 그게 무슨 장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군이 아니라 민간 연구소 이름으로 이동했다더군요.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남해라면 우리가 신호를 포착한 바로 그 지점이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라디오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위성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루머를 부인하며 부인이라. 그 단어가 오히려 진실처럼 들렸다. 정보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침묵의 담화라 불렀다. 모든 말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 방식. 다음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정보 주권의 독립선언이에요. 톰슨이 나를 보며 물었다. 이연, 자네 의견은?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신뢰를 전략 자산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침묵한다는 건 아마 새로운 신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신뢰 구조.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구조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동맹이 변하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마치 심장이 뛰듯. 나는 창밖을 보았다. 워싱턴의 하늘 위에도 수많은 별이 떠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 신호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마이너스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전략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말했다.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이런 걸 진행했다면 그건 동맹 질서의 균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맞받았다. 아니, 그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 수도 있죠.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입안에 남은 쓴맛은 커피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나라가 처음으로 주변부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었다.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은 자의 침묵이었다. 워싱턴의 회의가 끝난 지 이틀 뒤 내 이름이 공식 명령서에 올랐다. 임무명 기술협력 자문관 한미 공동정보 프로그램 특별 파견. 명목상은 협력, 실상은 감시였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비행기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 직항으로 인천을 향했다. 기내의 조명이 어둑해지자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신호 분석 파일, 비밀 해석 보고서,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의 데이터 로그. 모두가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마이너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13시간 후 인천공항 활주로 위에 서늘한 겨울 바람이 불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클레이튼 씨. 체류 목적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협력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얼마나 어색하게 들렸는지 나조차 알 수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안, 창밖의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도시의 빛,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 그리고 그 모든 속에 흐르는 묘한 질서감. 이 도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한 남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 안경, 그리고 인상 깊은 눈빛. 그가 손을 내밀었다. 윤재혁 박사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 우주통신분석실. 나는 악수하며 웃었다. 이언 클레이튼입니다. 미국 NSA 소속.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오늘 저녁 청와대 기술안보 비서관과의 비공개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연구소를 먼저 보시죠. 그의 안내를 따라 이동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복합단지였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3번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된 연구실이 나타났다. 모니터 수십 대, 데이터 서버의 윙윙거림,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는 윤재혁 박사. 이곳이 웨이브 센터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주요 임무는 파형 분석과 전자기 통신 보안. 최근 저궤도에서 새로운 신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혹시 남해에서 포착된 그 신호 말입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신호를 미국도 알고 있군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럼 그게 당신들 겁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색상과 진폭이 계속 변했고 그 형태는 내가 워싱턴에서 본 신호와 완전히 동일했다. 이 신호는 지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윤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손짓이라 부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뜻이죠? 그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밖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현 씨, 혹시 신뢰라는 단어를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신뢰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작동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는 신뢰 가능한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한국은 지금 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승인 없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방어망을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스스로 통제 가능한 방어망. 그건 명백히 주권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맹의 균열이기도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신호는 방어용입니까? 아니면 공격용입니까? 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공격도 방어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존재의 증명이에요. 그의 눈빛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 안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깊은 결심이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를 연구실 안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 박사가 물었다. 이현 씨, 한국에 처음 오신 겁니까? 네, 직접 방문은 처음입니다. 그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곧 언어이고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그가 차 문을 닫고 떠난 뒤 나는 홀로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분명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신호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마이너스. 그 신호는 단지 전자파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맥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혁 박사는 나를 서울 남쪽으로 데려갔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고속도로의 풍경이 푸른 바다와 맞닿을 즈음 마이너스. 그는 차창 밖으로 손가락을 뻗었다. 이현 씨,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금속꽃 같았다. 둥근 돔 구조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바다 위에 줄지어 있었고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솟은 거대한 탑이 있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그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저건 뭐죠? TIDLINK라고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 속에서도 또렷했다. 조류 에너지를 수집해 무선 전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전력이 마이너스.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위성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위성의 전력을 송신한다고요? 네. 지상 발전 없이 바다에서 직접 우주로. 에너지의 경계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도착한 해안 연구기지에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면 위에 떠있는 구조물은 단순한 발전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금속 코일, 송신 안테나, 그리고 자기 공명 장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 박사가 말했다. 조류 발전은 오래된 기술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뢰를 더했습니다. 신뢰? 이 시스템은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차단해도 스스로 살아남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의존하지 않는 생존.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시스템은 자율에너지 네트워크라 불렸겠지만 그의 말에는 기술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실험구역으로 나를 데려갔다. 지금 보시는 건 송신 실험입니다. 하얀 보호복을 입은 연구원이 콘솔 앞에 섰다. 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명령했다. 타이드링크, 2단계 전송 시작. 순간 바다 위의 돔들이 동시에 빛을 냈다. 그 빛은 마치 파도가 전류가 되어 흐르는 듯 차례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몇 초 뒤 연구원 한 명이 외쳤다. 위성 응답 신호 확인. 모니터에 푸른 곡선이 나타났다. 하늘 저편에서 보낸 응답이었다. 바다와 우주가 전류로 이어졌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중얼거리자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불가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이현 씨, 당신들은 항상 통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계합니다. 바다는 모든 걸 잇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그리고 전력선조차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이 바다와 하늘 사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흐름이 있었다. 그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의 의지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에너지 자립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목적은 생존입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의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의존을 대체할 신뢰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나는 늘 기술을 냉정히 평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시스템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바다가 들려주는 심장 박동 같은 리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나라의 몸부림. 윤 박사는 이어 말했다. 조류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의 리듬이죠. 우리는 그 리듬 위에 우리의 방어망을 세운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헬기가 지나갔다. 그 그림자가 파도 위를 스치며 지나가자 돔의 표면이 잠시 깜빡였다. 하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빛을 냈다. 보셨죠? 윤 박사가 말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공격받을수록 연결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문을 내렸다. 바다 냄새가 짙게 들어왔다. 멀리 어둠 속에서 타이드링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고요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다. 기술은 방패가 아니라 의지의 언어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윤재혁 박사는 조용히 내게 한 장의 허가증을 건넸다. 이건 외부인에게 거의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봐야 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남의 연구기지 1등급 출입 허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의 마이너스 바로 그 신호가 처음 포착된 곳. 이제 나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전용 헬기를 타고 남쪽으로 3시간을 날아가자 창밖으로 짙은 푸른색이 밀려왔다. 바다였다. 끝없는 물결 사이로 길게 이어진 금속 구조물이 보였다. 그건 인간이 만든 인공섬 같았다. 윤 박사가 옆에서 말했다. 저곳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전력을 보낸다는 장소입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연구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내 손목에 보안 밴드를 채우며 말했다. 모든 이동은 지정 구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촬영은 금지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짭짤한 바닷내음 속에 금속의 향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웅웅거리는 전류음이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점 하나 마이너스. 한국의 위성이었다. 이곳이 바로 남의 전송 실험 기지입니다. 윤 박사는 철제 난간 너머를 가리켰다. 수평선 가까이에 높게 솟은 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꼭대기마다 원형의 송신판이 하늘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저 탑들이 전력을 보냅니다. 조류 발전소에서 얻은 에너지를 고주파 전자파로 변환해 위성 수신기로 직접 송출하죠. 무선 전력 전송이라니.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규모로 실험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지상 통제실의 조명이 켜졌다. 유리창 너머로 수십 개의 콘솔과 모니터가 반짝였다. 중앙 스크린에는 파동 전송 프로토콜 3단계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오늘은 실제 전송 실험이 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다. 위성 HWAV가 궤도 상에서 대기 중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9-8. 공기가 서서히 진동했다. 바다 위의 송신탑이 순서대로 점등되며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순간 거대한 파동이 하늘로 솟구쳤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속이 전류의 흐름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떠올랐다. 전송 개시, 출력 92%, 간섭 없음, 위성 응답 신호 수신. 한 연구원이 외쳤다.
스크린 상단에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위성에서 내려온 신호였다. 남해에서 보낸 에너지가 우주를 향해 도달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전기나 기술이 아니었다. 지구와 하늘이 하나의 맥박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윤 박사가 미소 지었다. 이현 씨,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기보다 생명력 같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외부 관측대구로 나갔다. 파도가 강하게 부딪혔고 금속 구조물이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바다 위지만 우리는 하늘과 통신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탑은 바다의 리듬을, 위성은 그 리듬을 다시 지구로 반사시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 위에 있는 위성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는 거울이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졌다. 나는 늘 미국 중심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한국은 자신의 우주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실험이 끝난 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다. 성공이었다. 송신 효율 96.7%. 윤 박사는 그 숫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동맹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쉬울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이현 씨,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늘 그 바다 위에 선을 긋죠. 우리는 그 선을 지우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말 속에는 계산이 아닌 신념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헬기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의 바다는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거대한 송신탑들이 바다 위에서 빛을 내며 정렬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손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도다. 남해의 바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거칠었다. 바다 위에 미세한 파장이 일렁이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관측댁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윤재혁 박사를 기다렸다. 그는 늦지 않았다. 방풍복을 입고 나타난 그는 바람 속에서도 침착했다. 오늘 하늘이 한번 울 겁니다. 그의 첫마디였다. 울다니요? 새로운 위성이 올라갑니다. 이름은 블루실드 1.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가리켰다. 이현 씨가 오늘 보게 될 건 단순한 발사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스스로 깨어있는 하늘이죠.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기지 내의 비상등이 켜졌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모든 인원 지정 구역으로 이동. 우리는 통제실로 향했다. 안쪽에는 모니터 수십 개가 빽빽히 늘어서 있었다. 각 화면마다 온도, 진동, 전류,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윤 박사가 내 옆에 섰다. 이 시스템 전체가 블루실드와 연동됩니다. 남해의 송신탑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성은 그 에너지를 통해 항시 작동하죠. 즉, 꺼지지 않는 감시망입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밤에도 구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늘은 이제 휴식이 없습니다.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울렸다. 5, 4, 3, 2 발사. 순간 스크린 속 하늘이 번쩍했다. 발사체가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진동이 통제실 바닥까지 전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일단 추진체 분리 완료. 속도 마 17 돌파. 궤도 진입각도 유지 중. 마지막 보고와 함께 스크린 상단에 푸른 점 하나가 떠올랐다. 블루실드 1 마이너스 성공이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윤 박사가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이현 씨, 잘 보세요.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하늘의 점화입니다. 그가 입력을 마치자 남해의 모든 송신탑이 동시에 깜빡였다.
마치 바다 위의 별들이 일제히 깨어난 것처럼 빛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빛이 하늘을 향해 뻗어올랐다. 전송 개시, 위성 에너지 링크 활성화, 블루실드 전력 수신율 97%, 지상 신호 동기화 완료. 모니터에 거대한 지도가 나타났다. 한반도 전체를 덮는 푸른 원. 그게 바로 블루실드 네트워크의 가시 영역이었다. 이 시스템은 조기경 보망입니까? 내 질문에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한쪽에 붉은 점이 반짝였다. 북한 지역에서 열신호 탐지. 하지만 발사체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측 시나리오와 일치 마이너스 지하 추진체 점화 패턴. 나는 숨이 막혔다. 블루실드는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다.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었다. 만약 지금 발사된다면 우리는 40초 전에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40초면 충분합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한국에게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 1초의 지연으로도 도시를 잃어왔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스크린의 붉은 점이 사라졌다. 가짜 신호였다. 북한의 시험용 엔진 가열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블루실드는 그조차 감지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더 이상 방어선 뒤에 서 있지 않겠죠. 이젠 세계가 그 방어선 뒤에 서게 될 겁니다. 윤 박사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해의 탑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바다의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며 하늘로 그리고 우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한나라가 오랜 침묵 끝에 하늘을 향해 내뱉은 외침이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됐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현 씨, 오늘 하늘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지켜보는 하늘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말하는 하늘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궤도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블루실드 1이 희미한 푸른빛으로 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히 위성의 점등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각성이었다. 그날은 새벽부터 공기가 이상했다. 바람이 거의 없었고 하늘은 흐리지도 맑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통제실의 시계가 오전 3시 27분을 가리킬 때 모니터 한쪽에 갑자기 붉은 점이 떠올랐다. 열신호 감지. 함경북도 무수단 인근. 감시 요원의 외침이 공간을 갈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윤재혁 박사가 즉시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블루실드, 코드레드로 전환. 순식간에 모든 조명이 붉게 변했다. 기지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 미사일 연료 반응 패턴 확인. 발사 카운트다운 예상 38초. 전력 전송 100%, 링크 안정화. 남해 타이드링크 전체 동기화 완료. 모든 보고가 전투 리듬처럼 이어졌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현 씨, 이게 우리가 만든 10초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스크린의 중앙에서 불빛 하나가 솟구쳤다. 북한의 발사체였다. 화면에는 고열 반사선이 길게 그려졌다. 발사 확인. 고도 상승 중. 블루실드 예측 일치. 경보 전송 준비 완료. 윤 박사가 손을 내렸다. 전국 경보, 즉시 발령. 단 10초 뒤 마이너스. 대한민국 전역의 스피커가 동시에 울렸다. 전국민 긴급 경보.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모든 시민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놀랍게도 혼란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였다. 동시에 워싱턴이 뒤집혔다. 내 위성통신 단말기가 연달아 울렸다. 이연, 무슨 일이야? 한국이 먼저 경보를 냈다고.
우리 위성은 아직 탐지 단계인데. 내 상관 톰슨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 수 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블루실드입니다. 통화는 잠시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 뒤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 세상이 바뀌고 있군. 뉴스 네트워크는 폭풍처럼 반응했다. CNN은 서울이 워싱턴보다 40초 앞서다라는 자막을 띄웠고 BBC는 한국 세계 최초의 실시간 우주경보망 가동이라 보도했다. 일본의 NHK는 긴급방송을 열며 전문가 패널을 불러 모았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조기경보가 아닙니다. 이건 사전 억제의 시대를 연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경악했고 일부는 경외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의 변형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든 거야. 국방과학위원회의 한 인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하늘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다. 윤재혁 박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블루실드가 경보를 울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구도 다시 이 땅을 시험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경보음이 울렸다. 발사체 분리 확인, 궤도 이탈 예상. 즉, 북한의 미사일은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블루실드는 이미 궤적을 분석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공유 중이었다. 이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라 정보의 전쟁이에요. 윤 박사의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가 빠르다는 건 곧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이죠. 나는 모니터의 파형을 바라보았다. 푸른 선들이 정교하게 교차하며 지도를 뒤덮고 있었다. 그건 마치 전자적 오로라 같았다. 한반도 상공이 빛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안보 기술이 아니라 한국과의 각성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정보를 요청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나라였다. 몇 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꿨다. 대한민국 우주방위 체계 실전 가동. 워싱턴보다 빠른 경보 하늘의 새로운 주인. 서울, 동북아의 시계를 다시 쓰다. 나는 그 제목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겨우 10초 차이였지만 그 10초가 세기의 균형을 바꾸었다. 남해의 밤바다에서 송신탑들이 다시 한번 전멸했다. 윤 박사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이현 씨, 하늘이 이제 스스로 말하죠. 그리고 세계는 듣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느꼈다. 그날 하늘은 정말로 말을 했다. 그 목소리는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자유의 언어였다. 48시간의 혼란이 지나고 남의 기지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윤재혁 박사는 며칠째 거의 잠을 자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무언가에 몰두한 눈빛으로 콘솔을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이현 씨,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걸 보여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기서 본 건 여기서만 기억하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비밀구역으로 데려갔다. 철제문 2개를 통과하고 마지막 보안 게이트 앞에서 손바닥 인식과 홍채 스캔을 동시에 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스며나왔다. 안쪽에는 거대한 원형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곳에 떠 있는 건 한국의 위성 궤도 지도였다. 이게 우리의 상층망입니다. 윤 박사가 말했다. 블루실드 위에 또 하나의 방패가 존재하죠. 그 이름은 호라이즌 로드. 나는 스크린 속의 점들을 세웠다. 7개의 위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감싸고 있었다. 그 궤적은 완벽한 원형이었다. 이건 방어용 위성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닙니다. 그는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전속 모드 전자기 펄스 시뮬레이션. 순간 그래프가 번쩍이며 파형이 나타났다. 이건 전자기 펄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EMP- 전자기 펄스.
하지만 우리가 아는 EMP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정밀전자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EMP를 우주에서 사용한다고요? 정확히는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서만.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궤도를 확대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블루쉴드가 탐지하죠. 그 즉시 호라이즌 노드 중 하나가 EMP를 방출합니다. 그 전자파는 대기권 상층에서 충돌 각도로 계산되어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킵니다. 폭발 없이, 전쟁 없이 단 1초 만에.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건 공격 무기입니다. 아니요. 윤 박사는 단호했다. 우리는 그걸 방어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국경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미국의 규정상 EMP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그 어떤 동맹국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워싱턴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마이너스. 협력은 끝날 것이다. 이현씨. 윤 박사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돌아가면 보고해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위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기를 가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나는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다. 남해의 불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하늘에는 7개의 점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건 블루쉴드 위에 떠있는 호라이즌 노드들이었다. 내 손에는 보고서 초안이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국 위성망의 군사적 가능성 보고. 하지만 그 아래 첫 문장을 쓰는 손이 멈췄다. 보고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이 사실을 알리면 한국은 국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나는 내 직업 윤리를 버리는 셈이었다.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나는 괴로웠다. 윤재혁 박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우리가 지키는 건 균형입니다. 균형이라. 그 단어는 단순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잊혀진 가치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보고서를 저장하지 않았다. 파일 이름만 남겨두었다. 초안 서울기밀 미전송. 그날 새벽 창문 밖에서 하늘이 희미하게 빛났다. 남해의 송신탑이 또 한 번 신호를 보냈다. 아마도 호라이즌 노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송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총성이 아니라 침묵일지도 몰라.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아무것도 보내지 않기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신문 가판대에는 커다란 제목들이 붙어 있었고 방송국 앞에는 카메라 조명들이 번쩍였다. 누구나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NSA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톰슨 부국장이 달려왔다. 이연, 자네 보고서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보고서라니요? 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삭제된 파일을 누군가 복원했어.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전 세계 언론에 퍼졌어.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전자파 기반 우주방어 체계 보유 가능성.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 국방부, 합참, 외교부까지 모두 긴급 소집됐어. 이건 단순한 정보 누출이 아니야.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톰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 내용, 사실인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 그 말 그대로였다. 미국의 모든 방송은 한국의 우주무기 실험이라 떠들어댔고 일본은 즉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으며 중국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경고했다. 워싱턴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에 불려갔다. 회의실 안에는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다.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연, 자네가 직접 봤다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나?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지? 전쟁을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그 기술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폭발도 사망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합참의장이 코웃음을 쳤다. 전자파로 평화를 지킨다고. 터무니없군.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군님, 지금의 전쟁은 총알보다 신호가 빠르고 전투보다 데이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신호를, 공포 대신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 신호가 우리를 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체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지. 지금 외신들은 한국의 배신이라고 쏟아내고 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모두가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국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하늘을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입을 다물었고 대통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국 당신 말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 복도를 걸을 때 벽에 걸린 전쟁 영웅들의 초상화 아래 작은 문구가 보였다. 힘은 목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늦은 밤, 톰슨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연, 오늘 내 말이 대통령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됐어.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무장시켰다. 그 문장 말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대통령은 이해하려고 하더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보였다. 남해에서 봤던 그 푸른 신호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이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존엄의 체계, 즉 자유를 지키는 기술이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유를 선택했을 뿐이다. 백악관의 회의실 불빛은 그날따라 더욱 희미했다. 며칠째 이어진 협상으로 모두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커피잔 위의 김마저도 공기 속 긴장감에 눌려 금세 식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국, 일본, 한국 마이너스 세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국방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한국의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상 독자 방위 체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또한 우려가 큽니다. 그 시스템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균형은 무너질 겁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 균형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았다. 북한은 언제든 미사일을 쏠 준비가 되어 있고 중국은 우주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느라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하늘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손끝으로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한국의 블루실드와 호라이즌 노드, 그리고 일본의 정밀 탐지 기술, 우리의 위성 데이터 체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그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공유된 방패, 즉 하늘의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묻듯이 웃었다. 이연, 그건 이상적인 얘기야.
새 나라가 그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나눌 수 있을까? 과거라면 불가능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함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 정부는 기술 협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 측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조건에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다. 그 앞에는 윤재혁 박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한마디 인사만 남기고 자료를 꺼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방어 기술은 기록되고 검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만 지키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물었다. 원칙이라. 모든 기술은 공격이 아닌 공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저희의 조건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의 말을 되새겼다. 공존. 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지금 시대의 가장 어려운 단어인가.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회색 하늘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우리는 새로운 연합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태평양 공동방위 협력체. 회의실이 술렁였다. 국방장관이 놀란 눈으로 대통령을 바라봤다. 그건 공식 조약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죠. 대통령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연, 자네가 이 길을 열었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아닙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하늘의 문을 두드렸을 뿐이죠. 그 순간 윤재혁 박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 미소만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신뢰입니다. 이제 하늘의 방패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날 밤 백악관 옥상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한국의 블루실드와 미국의 통신위성 그리고 일본의 관측 위성이 한 궤도 안에서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이다. 하늘은 더 이상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남해에 다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였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막 시작된 시기, 바다는 잔잔했고 공기는 투명했다. 나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 그리고 멀리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파도음 마이너스.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 그러나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윤재혁 박사는 여전히 그 기지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현 씨, 다시 오셨군요. 예. 이번엔 감시자가 아니라 손님으로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감시할 것도 없죠. 하늘은 이미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다 위에 관측대구로 나섰다. 푸른 바다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5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블루실드, 호라이즌 로드,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된 공동위성.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건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였다. 이제 5개의 위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윤 박사가 말했다. 미국의 감시 위성과 연결되고 일본의 데이터 체계와 조율됩니다. 우린 이제 단 하나의 하늘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변했다는 건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건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 지배가 아닌 공존, 경쟁이 아닌 조율의 하늘. 이현 씨, 윤 박사가 물었다. 처음 남해에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때 난 이 모든 걸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신뢰는 기술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언젠가 신뢰를 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전 햇살 속에서 위성들이 반짝이며 궤도를 돌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이 하늘에 새긴 약속 같았다. 파도는 조용히 출렁였고 바람은 따뜻했다. 이현 씨,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글쎄요, 아마 돌아가서 보고서를 하나 쓰겠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또 보고서입니까? 이번엔 좀 다릅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제목은 하늘이 나눈 것이 될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인간이 나눈 가장 조용한 평화의 이야기.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목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꾼 세계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다 위에는 여전히 송신탑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궤도를 따라 흘러갔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믿음의 증인. 그날 저녁 남해의 노을은 유난히 길었다. 붉은 빛이 바다 위에 번지고 하늘은 서서히 파랗게 식어갔다. 윤재혁 박사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시 만나죠, 이현 씨. 그때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신뢰가 평화를 만든다. 그건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실제였다. 한나라가 그렇게 증명해냈다. 헬기가 떠오르자 남해의 기지가 점점 작아졌다. 창문 너머로 5개의 위성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다. 그 빛은 어느새 경계를 넘어 지구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평화란 침묵 속에서 피는 과학의 꽃이며 신뢰란 그 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 순간 하늘이 내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숨쉰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